여러분 푸드올로지의 에너지 충전제 에너지붐 그리고 터보붐입니다. 터보붐. 아르기닌이 고함량 들어가 있죠. 아르기닌은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다 드실 수 있는데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지 않는 분들도 혈행 개선, 그렇죠. 그다음에 주부분들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생들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만성 피로, 솔직히 얘기하면 뭐 다 전화, 있지. 주원이 형, 우리 지금 회사 애들 다 만성 피로야. 음. 이런 분들, 야근 잦은 분들 꼭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음식물이랑 아르기닌은 사실 섭취가 좀 쉽지 않대요. 그래서 고함량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저도 많이 마시는데 이게 마냥 먹기에는 속도 부담되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에너지붐 요거는 포로 돼 있습니다. 단기간에 피로 회복 빡 하는 거 이거 하나 제가 먹을게요. 저도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요게 터보붐. 터보붐. 요거 이제 물에 타 먹는 거고 에너지붐은 포로 돼 있습니다. 아, 터보 좋습니다, 여러분. 아유, 네, 기름 넣은 것 같네요, 몸에. 자, 터보붐 같은 경우에 운동하실 때 뭐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갔어. 그럼 타놓고서 물 마실 때 이런 거로 마시면서 운동하시면 좋고 야근하실 때도 옆에 놓고 마시면서 야근하면 그래도 효율도 올라가고 에너지를 소비되는 그치.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피곤한 분들 많잖아. 이럴 때 일어나서 습관처럼 딱 먹으면 삥 그렇지, 올라왔을 돌 때 수 있죠. 그 김에 출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 간편한 에너지 충전, 에너지붐, 터보붐 꼭 기억하세요. 네,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 리버풀이 1대2로 패하면서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중계가 끝난 직후에 지금 바로 달려와서 후리뷰를 이제 찍게 됐는데 사실 이제 경기를 중계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정말 경기가 되게 루즈했었어요. 리즈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실수 연발이었는데 리버풀의 경우는 아약스전부터 달라진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채택하면서 전술의 짜임새는 더 떨어졌고 리즈에게 판이 완전히 읽힌 채로 90분 내내 같은 방식의 공격만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뭔가 고전하고 경기는 계속 맥락이 없고 계속 측면에서 크로스만 단조롭게 나오는데 크로스 받아줄 선수는 없고 계속 단조로운 공격만 이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한 경기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결국 리버풀의 실수를 틈타서 선제골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습에서의 서머빌에 한 방이 터지면서 2대1의 역전승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쓰여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들을 살펴드리면요.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입단한 이래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경기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70경기 동안이나 지속이 된 기록이었고요. 이 70경기의 전적은 59승 11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71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반다이크의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무패 기록도 깨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리버풀은 리그 홈 29경기 무패였습니다. 22승 7무의 성적을 냈는데 30경기 만에 홈 경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홈 패배가 2021년 3월의 풀럼전이었는데 1년하고도 7개월 만에 리그 홈 경기 패배를 당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패배하면서 2021년 3월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게는 프리미어리그 홈 13경기 만에 패배인데 2001년 4월 이후로 첫 번째 패배가 되었다고 하죠. 리버풀의 경우는 이렇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고 지금 4위권 팀들하고의 승점 차가 리버풀은 지금 4위에 속해 있는 팀이 뉴캐슬이기 때문에 승점 차는 8점입니다. 물론 뉴캐슬이 한 경기를 더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리버풀이 오히려 18위 레스터 시티하고의 승점 차는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아직 10위 아래로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경기는 왜 리버풀이 고전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고전했던 이유는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의 실패였다고 단적으로 꼬집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고메스의 실수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나왔던 이 실수가 조고메스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봤거든요. 물론 이제 조고메스 선수는 좀 일단 그 앞서서 먼저 아론슨에 대한 수비를 성공했던 거는 맞는데 문제는 키퍼에게 백패스를 줄 때 적어도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보고 주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옳지 못했죠. 키퍼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했고 여기 정도 있겠지 하고 패스를 줬는데 거기에는 리버풀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압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거리로 볼을 보내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고메스의 실수라고 보는 편이 제가 볼 때 좀 더 맞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조고메스의 이 실수로 인해서 전반 4분 만에
로드리고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말릴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조고 메스의 실수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고 메스가 실수를 범하고 결국 이제 살라가 그래도 14분 만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1대1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이후 시간대는 리버풀이 정말 의미 없는 공격만 반복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아약스전부터 리버풀이 이제 새롭게 전술을 쓰고 있어요. 4-2-3-1 전술을 쓰면서 클롭 감독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노팅엄에게 패하면서 좀 충격적인 패배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자 하는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꺼낸 결정적인 이유는 좌우 윙의 붕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루이스 디아스의 부상, 윙을 소화할 수 있는 지우고 조타의 부상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오른쪽 윙으로 기용이 됐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죠. 살라는 요즘에 스트라이커로 나올 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롭 감독은 그동안의 부진이 4-2-3-1 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만회가 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스쿼드상의 문제를 보면 좌우 윙에 대한 운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무래도 노팅엄에게 패하면서 누네스와 살라를 좀 공존시키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클롭 감독은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라와 누네스를 공존시키려면 누네스 톱에 살라가 오른쪽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시에는 왼쪽 윙에 누구를 쓸 것인가. 파비오 까르바이오도 막상 써봤는데 왼쪽 윙과는 좀 잘 안 맞는 모습이었고 커티스 존스는 요즘에 어딜 가도 아마 제대로 활약을 못할 겁니다. 근데 클롭 감독은 그래도 쓸 거예요. 이상하게 커티스 존스를 좀 많이 애정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왼쪽 윙에 서는 선수가 늘 어떤 조합을 쓰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클롭 감독은 살라와 누네스를 윙과 톱으로 공존시키기보다는 톱과 톱으로 공존을 시키는 투톱에 대한 전술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폼이 좋은 피르미노를 안 쓸 수 없으니까 피르미노를 공미, 세컨톱에 두는 다이아몬드 4-4-2 혹은 4-3-1-2 전술을 구상한 것이 되겠죠. 근데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쓰면서 발생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4-2-3-1 전술을 쓸 때는 투미들이었고요. 투미드를 쓰면서 한쪽 풀백이 아놀드, 오른쪽 풀백의 아놀드가 변형 백3의 오른쪽 센터백처럼 내려오는 3-2 형태의 빌드업 구조를 4-2-3-1 전술을 쓸 때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특징은 아놀드 선수가 후방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패스 배급 능력이 좋은 아놀드가 압박을 비교적 덜 받는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롱패스를 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요. 그 위쪽의 미드필더도 기본적인 대형의 골자가 일자로 2명이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는 투볼란치 형태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4-4-2 전술의 배치도를 보면 다시 원볼란치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4-3-3 전술을 쓸 때의 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센터백 2명에 그 위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 2-1의 구조로 원볼란치 형태의 선수가 이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원볼란치에 서는 선수가 리버풀은 지금 예전처럼 폼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파비뉴가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게 원볼란치 역할을 홀로 소화를 했었는데 파비뉴도 이제 혹사 여파인지 올 시즌 내내 폼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파비뉴를 투볼란치도 아닌 원볼란치에 다시 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비뉴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더 심해지고 파비뉴에게 집중되는 압박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파비뉴가 빌드업 상황에서 아예 고립되어 버리는 압박에 가려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빌드업을 하면서 11명이 동시에 전진을 해야 되는데 빌드업을 하는데 중앙에 파비뉴는 그냥 생략이 되어버리고 그 옆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어쩔 수 없이 파비뉴가 고립이 되니까 갈수록 내려와서 조력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티아고에게 마저도 리즈의 압박이 집중되면서 리버풀은 중앙을 거쳐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놀드를 다이아몬드 4-4-2가 아닌 4-2-3-1 전술을 쓸 때처럼 아놀드를 변형 백스리처럼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4-4-2 전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좌우 윙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좌우 윙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클롭 감독은 스쿼드 운용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채택을 한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투톱은 중앙에 모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좌우를 벌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쓸 때 좌우를 벌리는 선수는 그래서 오버래핑하는 좌우 풀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풀백은 오버래핑을 해서 좌우 폭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놀드 선수도 후방에 내려앉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른쪽 폭을 벌리는 선수는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놀드와 로버스는 오버래핑을 해야 되고 기본 빌드업 시 남아있는 선수들은 중앙의 선수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원볼란치 형태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파비뉴가 지워지고 고립이 되면서 센터백이 줄 수 있는 공간은 중앙 쪽에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패스 길이 안 나오고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볼 간수가 안 되다 보니까 풀백이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 간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측면 풀백 중앙 미드필더 윙 간의 트라이앵글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중앙에서 볼 간수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센터백에 볼 줄 곳이 파비뉴는 가려져 있고 티아고에게 주려고 하는데 티아고도 고립되고 엘리엇은 티아고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는 역할이니까 내려온다고 해도 티아고만큼 자주 내려오진 않고요. 중앙에 패스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패스길은 측면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센터백은 측면으로 볼을 주게 되고 그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풀백이 원래라면 오버래핑을 해서 폭을 벌려야 되는데 폭을 벌리지도 못한 채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폭을 벌리는 선수가 없으니까 폭을 벌리려면 중앙 미드필더가 좌우로 벌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투톱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가 벌어지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파비뉴, 엘리엇, 그리고 저 티아고, 그리고 그 위쪽에 공격형 미드필더 피르미누까지 다이아몬드 사사이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면서 스위칭이 돼야 되는데 좌우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티아고랑 엘리엇이 폭을 벌려야 되는 선수가 돼버리니까 넓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드필더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쪽 사이사이에서 패스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롱볼 아니고서야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여기 사이사이 패스 길목을 막으면 되니까 비교적 쉽게 압박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투톱에 있는 살라랑 누네스가 좌우로 벌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투톱이 벌어지는데 그럼 박스 쪽으로는 누가 들어가나요? 피르미누 말고는 들어가는 선수가 없습니다. 엘리엇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엘리엇이 뭐 피지컬적으로 조건이 리즈 센터백을 이겨낼 만큼 조건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느껴질 거예요. 이거 전술적으로 딜레마가 있다. 왜냐? 원볼란치를 다시 쓰게 되는데 4-2-3-1 전술의 투볼란치가 아닌 원볼란치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원볼란치의 단점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에 선수단의 단점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원볼란치가 고립이 되고 내려오는 중앙 미드필더 보조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상대팀이 쉽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자연스럽게 리버풀은 중앙을 거쳐가는 빌드업은 아예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U자형 빌드업이 되는 거죠. 측면으로 볼을 줘야 되는데 측면에 볼을 받아줄 선수는 풀백뿐이니까 풀백이 내려와야 돼요. 풀백 오버래핑 못합니다. 더 많은 거리를 풀백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을 벌릴 선수가 없어서 중앙 미드필더가 폭을 벌리는데 그러면 미드필더 사이 간격 벌어져서 상대 중원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중원 주도권을 내주는 채로 출발을 하는 거죠. 투톱이 벌려서면 박스 안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아무리 양질의 크로스를 올리는 아노일드 로버슨이 얼리 크로스를 뿌려도 받아줄 선수가 박스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니즈 센터백 그리고 크리스텐센이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왼쪽 풀백 이번에 또 그 아주 체격 조건이 좋았던 저 스트라이크 선수였죠. 예, 이 선수까지 높이가 있고 피지컬이 있으니까 그냥 리버풀의 크로스 이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박스에 그래서 그냥 쉽게 튕겨낼 수 있었어요. 풀백이 오버래핑하고 좀 센터백을 백포를 벌려놔야 그래야 이제 사이사이 공간으로 선수들도 침투하면서 영향력을 가져갈 텐데 리버풀의 다이아몬드 사사이 전술은 빌드업부터가 꼬인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교적 쉽게 대응을 하면서 이 경기를 단조롭게 리버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즈가 잘 버티다가 그리고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멜릴 골키퍼의 또 선방이 매우 좋기도 했었지만 결국 잘 버텨내면서 이후 한 방이 역습으로 나오면서 서머빌 선수의 골로 니즈가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멜릴 골키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아직은 리버풀이 그래도 공격진들 구성으로 봤을 때 뛰어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한방 상황들이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멜리의 선방 이외에 그렇다면 리버풀은 과연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시 45분에 중계를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답답한 경기력이었고요. 내용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클롭 감독이 전술을 경기 내내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놀드의 피세 문제가 아니라면 79분 골이 그 필요한 상황에 아놀드 대신에 밀너를 넣었는데 밀너가 오른쪽 풀백에서 이 전술에서 오버래핑하고 수비 가담하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류의 교체가 좀 많아요. 이게 과연 영향을 줄까? 그리고 60분에 엘리엇 빼고 커티스 존스 넣었는데 엘리엇도 엄청 잘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커티스 존스는 나오고 나서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이 선수 중앙 미드필드에서 뛸지 윙포워드에서 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디서 뛰어도 이제 진짜 너무 볼도 많이 뺏기고 시야 좁고 볼 끌고 패스 미스 나오고 답답하니까 그 중계 중에는 뭐 제가 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환장한 노릇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커티스 존스도 이 교체 투입도 그 말 그대로 독이 되었고 중요한 건 전술을 이제 4-3-1-2 다이아몬드 사사이 안 되면은 기존에 일단 쓰던 4-2-3-1 변화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클롭 감독이 다이아몬드 사사이라고 나름 모양새를 갖춰서 꺼냈는데 과연 아까 얘기했던 원볼란치가 고립되면서 풀백 못 올라가고 폭을 벌리는 선수 없어서 미드필더 간격 벌어지고 투톱 간격 벌어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클롭 감독이 아약스전 그리고 이번 리즈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에 대한 고안과 대비를 과연 명확하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려됐던 단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변화는 안 주고 그 반복된 문제들이 두 경기 내내 이어졌거든요. 아약스전은 아약스가 잘 못 버텼기 때문에 리버풀이 다득점에 성공했지만 리즈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술, 지금 바꾼 전술, 리버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절대 먹히는 전술 아니에요. 이 전술 그대로 쓰면은 저는 진짜 더 순위 못 올라가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전술이었고 특히 실망스러웠던 건 클럽이 거기에 대해서 변화도 주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더 이상 이제 안필드에서 또 무패 반다이크의 그 무패 기록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끝나버렸고 이 클롭 감독이 교체나 전술 운용에 있어서 약간 총명했던 그간의 판단력이 참 돋보였던 감독인데 이번 시즌만큼은 부상의 불운도 물론 있겠지만 좀 꼬여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팀의 옵션 자체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린 스쿼드상의 문제점은 FSG를 포함한 구단 전체가 역시 비판에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SG가 투자를 좀 했더라면 그랬다면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할 만한 타이밍이 경쟁할 만한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 경쟁할 만한 자리조차도 빼앗긴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요.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려점이 좀 많은 전술이다. 숙련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리그에서 리버풀 상대하는 팀들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리버풀의 볼란치를 어떻게든 압박을 해요. 상대팀들이. 원볼란치나 투볼란치가 되어도 어쨌든 그쪽을 압박해서 리버풀이 중앙을 못 거쳐가게끔 측면으로만 공격이 나오게끔 유도해냅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협력 수비를 붙여서 그리고 라인을 내려요. 왜냐면 라인을 올리면 살라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 파고드니까 라인 내리고 최대한 측면에 협력 수비 붙어서 리버풀 공격을 막은 다음에 카운터 한 방으로 리버풀의 떨어진 중원 기동력을 쭉 뚫어내고 그리고 수비 라인, 오프사이드 라인이 지나치트 마크 잘 형성되지 않거든요. 바로 뒷공간 뚫어서 바로 역습에서 마무리. 그리고 그냥 역습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조고메스가 알아서 실수해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서 바로 받아내고 그걸로 또 골 만들고 프리킥 상황에서 노팅엄전 그 조고메스 또 실수로 나와가지고 그 노팅엄이 그 프리킥에서 그 아워니가 그 결승골 넣은 거잖아요. 그거 조고메스가 말도 안 되는 실수해가지고 조고메스는 포르투전에 그 7대1인가로 이기고 있을 때도 실수를 했던 선수인데 매 경기마다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게 이렇게 좀 그냥 나름 불만 사항들을 중계한 직후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왔는데 진짜 한 30분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길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리버풀 진짜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분노에 차오르는 후리뷰였다는 점, 경기 못 보신 분들에게 이런 내용 정도였다는 점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